자, 3교시 들어봅니다. 이번 3교시는 시작은 골프 상품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필형의 이제 송영 서비스 때문에 이제 지상 교통 조건, 교통수단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왜냐면 골프 상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골프텔 하면서 이제 골프 여행 뭐 이런 골프 상품들이 많거든요. 뭐 참 좋은 뭐 하나 이런 거 제가 갖고 왔는데, 요게 보게 되면 불포함 사항 같은 걸 딱 보게 되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쪽은 이제 포함이니까 다 됐고, 됐고. 뭔가 뭐 골프 치는 거 뭐 하는 거 하게 되는데, 여기서 불포함이 된 걸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불포함이라고 써 있는 거 보시게 돼요. 송영 서비스란 말은 없어요. 뭐가 써 있냐? 뭐가 써 있어요? 공항 미팅과 샌딩이 있어요. 요게 송영 서비스예요. 송영 서비스가 불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공항에 도착하면 골프장까지 네 알아서 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해줄게. 돈 내 대신 2명이 한 차 이용하면 1인당 $80 10만원 돈 내는 거야. 3명이 한 차 이용하면 1인당 $60 4명이 한 차 이용하면 1인당 $5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 4명까지가 돼 있냐? 골프는 한 팀이 몇 명이다? 4명이다. 4명이 한 조를 이룬다 그랬죠. 골프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불포함됐으니까 X가 작은 게 아니죠.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공항까지 오는데 돈 따로 내쇼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집어넣는다. 그 상품가 산정할 때도 이거를 넣는다 안 넣는다? 이거 필수적인 거 아니겠어요? 공항에서 골프장까지 뭐가 해줘? 딴 나라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가 상품들은 뭐죠? 약간 눈가리가 아웅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격 산정할 때 가격을 일부러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잘 파헤쳐야 된다. 더불어서 좀만 더 얘기를 한다면 골프는 가게 되면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골프 그린피라 그래요. 골프장을 이용하는 비용이에요. 그 다음으로서는 캐디, 캐디 비용이 들어가요. 거기 왜 도와주는 사람, 공을 찾아주는 사람, 공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 즉, 그 골프장은 18홀에 그 라인이 있어요. 홀이 있거든요. 골프장 각각에 그 18홀마다 골프장 모습들이 다 틀리죠. 그다음에 골프 홀이 구멍에 들어가야 되는 공을 집어넣는 목표 구멍이 있어요. 홀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건 안 보이잖아. 어디 왜 위치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략을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골퍼들은 다 옆에다 캐디를 같이 다녀요. 캐디는 그런 걸 되게 잘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캐디가 있는데 그 캐디 비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전통카가 들어가야 돼요. 전통카. 요게 세 개가 다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린피 따로 내야 되죠. 캐디피 따로 내야지. 카 비용 따로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용이 다 불포함되어 있어요. 캐디는 18홀 한 번 돌 때마다 300바트를 낸다. 근데 캐디 팁이 또 300바트다. 이건 수당하고 팁하고 동일해요. 18홀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돈 따로 나가는구나. 그 다음 전동카 1인 1카트래. 1인당 또 700바트를 내야 되네. 따로 돈이 이만큼 나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골프 상품이지만 막상 골프 그린피만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는 다 불포함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돈들은 다 써야 되는 돈이에요. 안 쓰면 선택이 아니라 이건 완전 진짜 할 수밖에 없는. 그럼 나 캐디에서 안 쓸게. 전통카는 어차피 걸어다니기 너무 먼 거리니까는 난 전통카 쓰지만 캐디 안 쓸게. 그거 안 됩니다. 캐디 무조건 써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문안전 세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오랫동안 이 골프 상품의 특징은 또 뭐가 있냐면 장기 체류가 많아요. 뭐 한 달, 진짜 3달 심한 경우에 보통은 일반적으로 상품은 3박 4일 4박 5일 이러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형성이 되지만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열흘, 한 달, 보름 이런 사람들 세탁을 해야 되죠. 그 옷을 다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탁 비용이 또 따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요금을 산정할 때 뭐가 들어가 있고 뭐가 빠져 있는 걸 한 번씩 꼭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우리가 이제 또 봐야 돼. 근데 이제 숙박 조건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숙박.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게 숙박은 뭐예요?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숙박 그 자체가 하나의 인프라지만 사실은 이 숙박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있어요. 주변의 관광지는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리조트,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리조트는 거기서 그냥 하룻밤 묵는 것이 그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관광의 목적이. 그만큼 숙박은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거다. 상당히 그 여행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물론 이제 리조트 그 시설이나 리조트 수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비용 부분에서도 결코 낮은 포션을 잡진 않다. 많은 포션을 잡았다. 항공료 다음으로는 차지하는 것이 이 숙박입니다. 보통은 이제 숙박하고 차량 비용이 차지하는데 일단적으로 이렇게 따르지만 일단 어찌됐건 간에 만족도 1위를 차지하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숙박시설에 신경을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숙박시설은 위치, 종류, 등급, 시설 등에 따라 다양한 요금이 있는 건 뭐 여러분들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내국인과 외국인의 국내 가격이 차등 비용을 때 이건 이제 인바운드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바운드가 뭐라 그랬어요? 외국 사람들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을 국내 관광을 시켜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약간의 그 달러를 벌어들인다라는 차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금 같은 걸 많이 면제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좀 혜택을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국인과 외국인을 갖다가 가격 차별을 좀 둘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각각의 지역마다 또 인센티브들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텔 객실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요금을 산출해야 되는데 이 호텔이 일단 호텔 객실의 그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 이 특별한 요금들이 많이 있다. 왜? 재고성이 없는 상품이죠. 호텔 상품은 재고가 안 된다. 재고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왜? 재고가 안 되니까 어떻게 빨리 팔아야 됩니다. 다이나믹 프라이싱으로 인해서 가급적 빨리 많이 파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한 호텔은 따라서 재고가 안 되니까 못 팔면 안 되니까 요일별, 월별, 계절별로 변동률이 되게 심해요. 수요가 심하니까 요금도 되게 심한 이런 상황이 나타나는 거다. 저장이 안 되니까 안 파느니? 아니 못 파느니?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야. 누구 말 맞다나 조금 저기한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기름값이라도 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말이나 주중에 이런 적용 요금들이 되게 틀리고 주말 적용은 언제부터다? 금요일날 체크하는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 이틀이 주말 적용이 돼요. 통상 일요일날 체크인하는 건 주말 적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주말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리조트 같은 경우 주말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은 주말 적용. 왜? 대부분이 보면 일요일날 체크아웃하고 이동을 많이 하죠. 주말 휴일이 끝났으니까 주말에 일요일날이 끝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휴가 시즌이 되거나 어떤 리조트들은 좀 개념이 달라서 일요일날도 주말 요금 적용시키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객실에 따라서 또 할인 적용, 아까 다이나믹 프라이싱처럼 미리 예약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식이 되면 이제 계약 그 요금도 좀 할인받게 해주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에 따라서 차등 적용되는 거죠.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행사 요금이 다르고 어떠한 오픈 마켓에도 요금이 살짝 다르고 홈쇼핑 같은 소금이 살짝 다를 수도 있어요. 왜? 그건 실적 때문에 매출이 대량으로 발생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좀 적용이 되는 것이 살짝 다르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호텔 요금 이제 우리가 풀차지, 풀레이트로 하는데 풀차지 는 이제 정상가적인 요금인데 요거는 이제 아침 식사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풀차지로 내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게 있는데 무료 요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특별 요금이에요. 무료는 우리가 콤프라 그럽니다. 콤플리멘트리 해가지고 콤프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아시되고 단체 경영의 가이드나 국외 인솔자들은 보통 무료로 주는데 15명 이상일 경우 15명 이상의 경우는 무료로 제공해준다. 어떤 때는 기사들한테도 무료로 주는 게 있는데 기사한테 주는 따로 방이 있어요. 근데 기사가 쓰는 방은 살짝 좀 그 수준이 조금 떨어져. 직원들 쓰는 방들을 갖다가 기사들 주게 되는데 여행사 직원이나 가이드들한테 그렇게 주진 않고 여행사 직원이나 가이드들은 손님하고 거의 동일하게 같은 방들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바닷가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언정 그 내부 시설은 다 동일하게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무료 준다. 이제 할인 요금은 비수기 요금이 좀 저렴하고, 그다음에 커머셜 요금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이제 뭐냐면, 호텔들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왜 단체 관광객들을 받아들이는 거는 수요가 정해져 있지 않죠. 비수기, 성수기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회사를 상대로 비즈니스 무역하는 거, 예를 들자면 가장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승무원들이에요. 항공사 승무원들. 여기서 우리나라 대한항공 타고 갔던 승무원들 한 20명이 방콕 도착했습니다. 그럼 방콕 도착하면 자는 호텔이 있어요.
그 호텔하고는 무슨 계약을 맺는다? 커머셜 요금으로 계약을 맺는 거야. 그거는 성수기 비수기 개념이 없죠. 그냥 꾸준히 비행기 계속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하고 1년 내내 계약을 맺는 거야. 우리는 매일 밤 20명이 들어가니까 또 20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매일 20명씩 들어가는데 하루만 자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틀 3일씩 자야 되니까 우리는 매일 방 60개씩 쓰겠습니다. 1년 계약. 그럼 커머셜 레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건 트래블 에이전트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어때? 요 요금이 가장 저렴한 게 많아요. 1년 내내 고정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나 같아도 그랬죠. 제가 호텔 오너라 그러면 오늘 경영주라면 당연히 이 사람들하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할인 적용을 하게 해준다. 그다음 이제 단체 할인 요금. 요건 이제 보통 여행사들하고 에이전트들하고 많이 적용하는 요금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금 자체가 개별적으로 할인해주는 요금이 있고 아까 같이 커머셜 어떤 회사 어떤 컴퍼니들하고 하는 상업적인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엔 에이전트들하고 단체 계약을 맺고 하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게 세 가지 틀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 요금에 이제 추가로 발생되는 요금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요금들이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엑스트라 베드를 사용하거나 더블을 갖다 사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봉사료나 세금 10% 그래서 통상 요금의 21%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호텔을 갖다 예약을 했어요. 또 호텔 갖고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컨텐츠 그 근처에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숙박을 해야 되는 이 프로그램에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호텔에다가 연락해가지고 가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꼭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텐텐부터 우리 이제 우리 편으로 텐텐이 포함된 거죠? 아니 텐텐 불포함인가요? 10% 봉사료와 10% 세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1%가 붙는 거야. 1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그게 12만 1,000원이에요. 정상 가격은. 여기엔 서비스 차지와 세금이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텐텐이 붙는다. 10% 두 번 붙어요. 그래가지고 21%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 이건 되게 커요. 그렇잖아요. 호텔방에 20%씩 차이가 나면 한 명이면 모를까 10만 원에 2만 원이면 좀 저렴해 보이겠지만 이게 방이 10개라고 칩시다. 그럼 벌써 20만 원에서 30만 원 되는 거죠. 그 국내 여행 하게 되면 1인당 보통 수익률이 뭐냐면 국내 여행 같은 경우에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다. 그럼 보통 수익률이 2만 원이래요. 만 원, 2만 원인데 이 방값에서 텍스나 서비스 차지에서 다 날려버리면 바로 그냥 업계를 떠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잘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상품은 뭐 당연히 사전 구매 싸게 해주는 거죠. 그다음에 사전 구매에서 재고가 갑자기, 그러니까는 재고가 안 쌓이게. 어차피 재고라는 건 없지만 다 팔리게 하는 게 좋잖아요. 여행사별로 이제 실적에 따라서 또 그리고 여행사들도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왜 가끔 그러거든요. 해외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 가끔 손님들 하세요. 왜 호텔 갔더니 전부 다 한국 사람이라 아침 식당 뷔페 갔더니 전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불만이 많으신 거야. 근데 사실 그거는 여행사들이 여행사들이 집중화 전략을 펼쳐서 그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가격 할인을 받아요. 그냥 방콕 가면 A라는 호텔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는 실적이 많아지니까 어떻겠습니까? 가격을 그 다음에 되게 싸게 받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한테 일단 검증받은 호텔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많아서 컴플레인은 우린 신경도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인증을 사용해가지고 호텔의 시설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호텔의 속성을 가지고 따질 때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럼 그냥 거기서 쓰는 거야. 그래야지 더 이상 이 호텔은 특별히 문제가 없는 호텔이야. 그런 거죠. 그래서 패키지 같은 거 만들 때 가장 많이 적용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용한다. 다음 이제 성수기 비수기 구분에 따른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 그 호텔하고 에이전트들하고 이제 사전 구매에 따라서 요금을 좀 차이를 두고 여행사별로 실적에 따라서 하게 되고 또 여행사는 그걸 또 정확하게 많은 그 고객을 보내야 돼서 집중화 전략을 또 펼치고 있고 그래서 따라 가격 활용을 바꾸는 거죠.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또한 요금의 차이가 나오는 건 당연하겠다 보시면 되죠. 여해 상품을 하게 됐든 당연히 이제 인원에 따라 시기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서 요금 다르고 세금하고 봉사료 한다는 거 분명 말씀을 드렸고 사용 인원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엑스트라 베드 여부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 저기서 참고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줘야 될 건 병원이나 호텔이나 뭘로 따지냐면 베드 수로 따져요. 베드 수로. 우린 병실이나 객실 수로 따지지 않고 베드 수로 따져. 베드 3개를 썼으면 3인분을 받아요. 3사람이 쓴 걸 받는 거야. 야, 우리는 객실 하나에 2명이 자는 거 3명이 잤으니까 좀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맞아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죠. 그 공간에 3이 썼으니까. 그러나 호텔에는 절대 그렇지 않다. 그냥 베드 수로 따진다. 베드 수로 따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트라 베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좀 더 싸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3명이 같이 잘 때 저는 참 이때 3명이 한 방에서 자겠다 친구들이니까 괜찮아요 막 이러는데 사실 여러 가지 문제지만 저는 사실 브레이크를 좀 살짝은 걸어요. 한 번 리체크를 하는 거죠. 특히 남자들은 좀 그나마 덜해요. 근데 여자들이 특히 문제가 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사용하는 게 사실은 좀 많잖아요. 남자들은 둘이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물론 저는 그런데 둘이 같이 그냥 쓰기도 하지만 사용 시간도 되게 짧아요. 비교적. 근데 여성들은 좀 시간이 길잖아. 아침에 바쁜데 빨리 샤워하고 씻고 닦고 나와가지고 또 화장도 좀 살짝 해야 되고 가방도 싸야 되고 밥 먹고 해야 되고 출발해야 되려면 좀 바쁘거든. 근데 화장실 누군가 오랫동안 쓰고 있고 막 이러면 이제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짜증 나게 되고 그건 컴플레인이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이 엑스트라 베드는 특징이 뭐냐면 정말 말 그대로 메인 베드에 비해서 이 신축성이라든가 쿠션 이런 게 되게 약합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셋 중에 누가 거기서도 자야 되거든. 그렇다고 뭐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동일하게 받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방 2개 쓰라고 유도를 많이 해요. 차라리 좀 더 주시고 3명 중에 좀 여유 있으신 분이 좀 더 내시고 좀 여유 있게 쓰시라고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왜? 문제점 사실 좀 생기거든요. 다음 그런 거 있다라는 정도 아시고 등급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당연한 거겠죠. 더군다나 이 위치는 우리가 관광 상품을 만들 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딱 한번 그거를 한번 봤는데 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파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찰스 드골 공항은 여기 있는데 보통 이제 파리에 들어가게 되면 대부분이 찰스 드골 공항 가거든요. 파리 시내에서 벗어난 이쪽에 이제 위치하는데 호텔을 갖다 이쪽에다 잡아놨다. 호텔이 공항의 위치는 에어포트는 여기인데 호텔은 이 비호텔을 여기다 잡아놨다. 이거 이동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려요. 공항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1시간 반, 2시간까지 도착을 하면은 이제 온갖 짜증이 나죠. 비행기 타고 오느냐고 피곤해 죽겠는데 또 한 2시간 가까이 이동을 한다? 정말 아찔합니다. 되게 아찔하죠. 그래서 이 호텔의 그 이동 시간, 그래서 호텔에, 그러니까는 이거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컨텐츠도 개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공항에 한 18시, 오후 한 6시, 7시 도착을 했다. 그 호텔을 어디다 잡아야 되냐면 최소한도 이쪽에서 잡아놔야죠. 공항에서 가까운데 1시간 이내의 거리. 처음부터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2시간 정도, 1시간 반 이상, 제가 1시간 이상만 가면 막 진짜 처음부터 이미지 안 좋게 시작됩니다. 그럼 그 행사 자체는 되게 힘들어져요. 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게 지원 정책이죠. 정책이 이제 뭐 지원 정책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떤 지자체에서 마케팅 비용으로서 와서 여기서 하룻밤을 자게 되고 또 이용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지원해줘. 홍보를 지원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금전적인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든가 이런 지원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원들을 되게 잘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해 줘야 되고 또한 그 아까 얘기했듯이 홍보할 때 관광공사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상품들을 만들어서 홍보할 때 관광공사와 같은 정부의 매체를 이용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해외 홍보를 되게 많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박람회를 개최할 때 참석을 해요. 그럼 부스 몇 개를 통째로 빌립니다. 아니면 좀 대대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코리아관을 만들어요. 그럼 코리아관을 만들면 각종 지자체들, 호텔들, 여행사들 쫙 대동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홍보를 막 하게 해주죠. 이렇게 홍보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이용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법령 쪽으로 아까는 이제 하나의 행정적으로 도와주는 거거든. 그래서 법적으로도 우리가 지원 정책을 살펴보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비자 제도 개선 같은 거, 비자 같은 거 요런 거를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무비자 협정 체결은 이루어졌는지. 처음에 러시아가 무비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한 게 많았거든요. 근데 무비자 되고 나서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바운드도 활성화되고 아웃바운드도 같이 활성화되는, 인바운드만이 아니라 아웃바운드, 들어오는 러시아 사람이 한국에 들어오는 게 되게 편해졌거든요. 그리고 또한 한국 사람들도 러시아 가는 게 비자가 없어졌으니까 되게 편해졌거든요. 저 처음에 러시아 들어갈 때 2시간씩 걸렸어요. 입국 수속하는 데만. 그러나 지금 최근은 그래 2시간은 안 걸리더구만요. 1시간 좀 넘게 걸리긴 하는데 많이 줄어든 거예요. 반 가까이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법적으로 비자, 특히 비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나라는 원래 저금의 해외여행 자유가 없었지만 법적으로 해외여행 자유라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관광지 입장료예요. 관광지 입장료. 관광지 입장료고 볼 때 패키지 상품들 거기 보게 되면 특히 저가 상품은 유료 관광지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 제가 가장 황당한 사건을 경험을 했던 거는, 저는 좀 상품이 항상 좀 조금 요금이 높게 항상 책정을 해가 다니는데, 이유는 다 싹 포함을 시켜놓고 다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스트리아 비엔날 가게 되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날 가게 되면 궁전을 들어가요 통상. 근데 궁전 들어가는데 우린 들어가는데 갑자기 뭐 A 여행사의 그 손님들은 전부 다 서 있는 거야, 문 앞에, 궁전 앞에서 어슬렁어슬렁거려요. 근데 우리는 들어가는데 가이드가 앞장서서 들어가고 설명을 일일이 다 해주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웬 그쪽 손님이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여기는 어느 여행사인데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여행사가 뭐가네 전 이제 다 아니까, 저희는 여기 가격을 냈어요. 그 사람들 열받으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우린 돈 다 냈어요. 다 내고선 들어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상품들 보면 이게 불포함시킨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그 앞에 가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들어가서 보고 싶을 사람 보고 오세요. 자유롭게.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이 근처에서 이렇게 적당히 시간 적당히 하시고 2시간 후에 모이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응?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게 커지는 거예요. 가이드 설명도 없죠. 뭐가 안 되죠. 뭐 입장료 새로 자기가 본인들이 알아서 사야 되죠. 막 이래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되게 많겠죠. 그래서 유료 관광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또한 현지 가이드가 설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다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가이드가 들어갔다가 저기 이렇게 보시고 나오세요 라고 하게 되면 그거 불포함시켜서 그래요. 가이드가 거기를 설명을 못해요. 못하는데 그러면 현재 로컬 가이드라도 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안 사버리는 거야. 그런 걸 다 안 사버리는 게,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포함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현지 가이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항상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그 컨텐츠 개발해서 상품 만들고 이럴 때 여기서 실수 많이 합니다. 박물관별로, 성당별로, 미술관별로 휴관일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쉽니다. 그래서 이게 월요일에 쉬는 게 있고, 화요일에 쉬는 게 있고, 수요일에 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일정을 딱 짜는데, 상품을 만드는 게 이제 일정 짜는 거잖아요. 이거 웬걸, 루브르 박물관이 오늘 쉬는 날이야. 야, 프랑스 간데 루브르 박물관을 안 본다? 황당한 일이 터지는 거예요. 영국 간데 대형 박물관을 안 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손님 모르죠. 이게 24시간 1년 내내 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응?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휴관일을 중요시 여겨요. 휴관일을.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건 뭐예요? 그 지역에 가서 대도시 같은 데 가게 되면 2박을 하면 좋죠. 그럼 항상 왔다 갔다 하면 되잖아요. 이날은 미술관 보고 이날은 박물관 봐야지. 근데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 근데 미술관은 문을 닫는데, 아니요, 미술관은 문을 여는데 박물관은 문 닫았다. 그럼 미술관 하나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둘 다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렇죠? 그러면 돈도 돈이고 문제도 상당히 커지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휴관일을 상당히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게 좋다. 그래서 항상 휴관일이 있다. 없는 일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타워는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러나 성당, 박물관, 궁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휴관일들이 다 있다. 하다못해 어느 거는 이틀을 쉬기도 해요. 이게 잘못되게 되면 못 보면 정말로 좀 답답한 일이 발생한다. 다음 이제 식당들이죠. 식사. 자는 거 다음으로
자는 거 다음으로 먹는 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먹방 여행들 중에 요즘에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시장 트렌드 조사할 때도 트렌드 자체 하나가 먹방 여행이잖아요. 식도락 여행. 이것 자체가 하나의 목적도 된잖아요. 먹는 거 하나도 하나의 여행의 목적이 되는데 그래서 고객의 만족을 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넘버 1, 2, 3를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각국의 항상 특식들을 한번은 꼭 체크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낸 예산이 하다못해 손님들이 낸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 자꾸만 너무 좋은 것만 하다 보니까 너무 가격이 올라가면 고객들이 좀 불편하니까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객들한테 불포함을 시키고 막 이러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현지 가서나 미리 정보는 드리는. 여기 가면 이런 음식이 있는데 우리 17번 도좀 내가 이거 한번 먹으러 봅시다 라고 얘기 정도는 미리 주면서 그런 것도 즐기게 해주는 것이 그 상품의 매력이지 않겠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게 한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의 특식들은 여러분들도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항상 그 상품을 만들 때 특식 몇 가지 정도는. 아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체코 프라하에 가게 되면 꼭 족발 요리에다가 맥주, 생맥주를 먹습니다. 체코 맥주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맥주의 나라인 체코에서 또 체코 하면은 프라하 근처에 족발 요리가 아주 100년, 200년 된 요리들이 있거든요. 이런 요리들하고 같이 먹여주면 손님들의 만족도 아주 최고의 상품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텍스라는 게 있어요. 텍스. 이렇게 방금 얘기했듯이 바르셀로나 텍스 9에서 17유로, 로마 텍스 20에서 40. 이거 다 여행 상품에 불포함 시켜놔요. 관광객들이 호텔 같은 데서 돈을 내게 돼 있거든요. 이걸 갖다 정보를 미리 줘야 된다. 아니면 상품에 정말 집어넣든가. 이거 상당히 예민합니다. 보면 로마 같은 경우엔 심한 경우에 50유로예요. 50유로면 얼마예요? 1300단위 대략 8만 원입니다. 상당히 요금이 세죠. 이런 데서 요금이 아까 얘기했듯이 유료 할증료 안 들어간 거 계속 넣다 보면 이건 배보다 배꼽이 점점 커지는 거야. 상품가 150만 원 와 저렴해서 왔는데 사이드에서 계속 돈이 나가는. 그러니까 이러한 텍스도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되고 다음에 팁입니다. 요 두 개도 결코 작은 요금들이 아니니까 미리 알려주고 고객들한테 정리를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끔 보게 되면 이게 불편함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어떤 여행사들은 쇼핑센터 가는 것도 되게 불편한 컴플레인이 많이 생겨요. 아까 쇼핑센터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쇼핑센터에 어떤 지원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 이런 것들 노 쇼핑 노 옵션, 선택 관광 따로 없습니다. 쇼핑센터 따로 가는 거 없습니다. 아예 이걸로 또한 그 상품의 키워드를 집어넣고 상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쇼핑센터 지원이 없어요. 지원이 없으니까 가격의 상품 가격은 정상 가격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할인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감안해서 이 손님들 내가 공략해야 될 시장은 쇼핑센터 안 가는 걸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그 환율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환율이 뭐야? 두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죠. 달러면 달러, 유로면 유로, 원화 대비. 그래서 이건 환율이 되는데 이 환율의 변화는 여행 비용을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 1교시 때. 이거 행사를 진행하면은 3천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남아야 되는 행사인데 행사를 진행하면 환율의 폭등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적자가 2천만 원 내 돈을 갖다 거꾸로 박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그 회사 가가지고 익스큐즈했어요. 우리 시국 이런데 이런 행사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행사하면 2천만 원이 더 오히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행사를 취소한 적도 있었을 정도죠. 이 환율이 그 정도로 피해를 많이 줍니다. 특히나 이제 국제관광 같은 경우에 외래객이 입국합니다. 관광 지출 증대가 되죠. 관광 수지 개선이 돼요. 환율이 상승하니까 올라오는 거죠. 왜? 외국 사람이 달러를 그전에는 1달러에 800원이야 1,00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부터 1달러에 1,500원이 됐으면은 호텔비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 싸진 거야. 50%가 싸진 거야. 예전에 1달러 했으니까 호텔방이 11,500원 하다가 100달러 했으면 15,000, 15만 원 하다가 10만 원 하다가 1달러에 갑자기 그래도 훨씬 더 헐값이 된 거죠. 1달러도 안 되네 이젠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래는 그 호텔 그 방가격이 100달러에 나갔단 말이에요. 100달러면 15만 원, 11만 원에 판매가 되던 게 호텔방이 11만 원이에요. 10만 원을 편하게 계산합시다. 근데 갑자기 1달러가 1,500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1달러 채 안 내도 돼요. 한 7달러만 내도 되는 거죠. 아니 100달러가 아니라 70달러만 내도 되는 거지. 그래서 10만 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30달러가 할인된 거예요.
30% 할인된 거지. 그럼 모든 상품들이 다 할인이 된 거야. 많이 들어오게 되죠. 점점 외래계 관광객이 들어오게 되죠. 관광수 제서되죠. 거꾸로 아웃바운드는 어떻게 돼요? 나가려고 그랬더니 가격이 다 거꾸로 오른 거야. 그동안에는 1,000원만 냈었는데 갑자기 1,500원씩 내는 거야. 다 1달러다. 요금이 다 올라가죠.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하락하는 반면 인바운드는 올라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의 환율의 차이가 이렇게 확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 항공사들은 렌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기름값이 들어가. 이거 다 뭐로 지불한다? 달러나 유로로 지불하죠. 그럼 돈이 더 많이 나가죠. 그래서 주식 같은 거 보게 되면 오일값, 기름값이 떨어지거나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대한항공 주식은 올라갑니다. 왜? 그동안에 나가던 것보다 훨씬 줄어서 나가는 거니까. 좋죠. 응? 근데 반대로 됐다? 그러면은 주식이 올라가고 가격이 얘네들 다 올라가니까 주식 가격은 거꾸로 떨어진다. 이렇게 항공업체, 여행사들도 당연히 아웃바운드는 상품가가 올라가게 되고 인바운드는 상품가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는 게 환율이다. 그래서 저도 환율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환율 때문에 하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열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래서 근데 또 재밌는 걸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환율 중에서도 뭐가 재밌냐면 재밌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약관이 하나 있어요. 계약 시보다 2% 이상 증감이 됐을 때, 계약 체결보다 2% 이상 증감됐을 때는 고객한테 청구할 수 있다. 표준 약관 제12조에 있다. 2% 환율이 2% 이상 변동됐을 때요. 그 다음에 계약식보다 상품 가격 숙박 기간이 5% 이상 증가됐을 때도 뭐 한다? 이건 이제 약관에 따른 건데 환율가 숙박료가 5% 이상 올라가면은 고객한테 청구할 수 있고 환율도 2% 이상 올라갔을 때 그만큼 고객한테 청구할 수 있다라고 약관에 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요건 단 15일 보름 전에 얘기를 해야 된다. 고객한테 보름 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약관에는 환율은 2%, 숙박 기간은 5% 정도의 차라 계약을 줘야 된다라는 것이 써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어느 제가 하는 여행사에 캡처를 해왔는데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5%, 2%. 다 써놔서 항상 그걸 요청해야 돼요.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줘요. 우리는 환율 조건이 1,300원입니다. 1,100원입니다. 1,2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율이 너무 변동이 심하면 요청을 해요. 아시죠? 그다음 이제 또 재밌는 이 환율은 각 나라별로 대부분이 US 달러로 대부분이 지불을 한다. 미국이라든가 웬만한 나라다. 유럽만 유로로 제공한다. 일본은 엔화로 제공. 나머진 다 US 달러로 하게 된다. 환율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오히려 어쩔 때는 원화 베이스로 진행할 때도 가끔은 있어요. 왜? 결국엔 파트너가 한국 사람일 경우에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만약에 일본에 나가 있는 사람도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돈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한테 우리 원화 베이스로 합시다. 원화 구절 달라 그래요. 그동안에는 일본 돈을 줬는데 한국에 있는 원화 구절 달러다 그걸로 돈을 넣어주는 거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죠. 그런 식으로. 또한 지속적으로 환율 변동을 갖다가 주시하면서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하나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 일주하고 유람선이 있는데 그리스 일주할 때는 뭐로 낸다? 근데 유로로 지불해요. 그리스는 유럽이니까. 근데 거기서 유람선을 타잖아요. 산토리니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유람선. 그 다니는 유람선은 뭐로 달라는다? US 달러로 지불해요. 유람선들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로 베이스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유럽이니까 유로로 돈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 잘못하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왜? 달러는 지금 이제 1,100원이에요. 유로는 1,300원이에요. 여기 200원 차이 나는 게 되게 크죠. 1달러에 200원이면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얼마냐면 10,000달러에 20,000달러거든. 200원짜리에다가 곱하기 10,000달러. 응? 10,000배. 어때? 200만 원 이상 갑자기 돈이 확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응? 한 달 저기가 월급들이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10,000달러. 근데 어떻게 10,000달러만 하겠으면 1,000만 원만 나갔어요. 한 30명 유럽 여행을 하는데 상품가가 500만 원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00달러 수준이 아니죠. 5만 달러, 심한 경우 10만 달러 막 이러면은 갑자기 돈이 확 달라지는 걸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때 고생하셨고 다음에 출석과제를 보시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서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죠. 그것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FOC가 뭐라 그랬어요? 뭐 그랬는데
다음에 이제 그 항공에서 이용하는 용어 소프트 블럭과 하드 블럭의 차이점은 뭐냐? 이 소프트 블럭과 하드 블럭이 도대체 뭐냐? 여행사 에이전트가 항공사에 좌석을 배정받는 걸 블럭 작업한다 그래요. 근데 소프트 블럭이 있고 하드 블럭인데 이 차이점이 뭔가? 상품 가치 원화의 영향을 되게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환율 변동이랑 가격 변동은 고객한테 언제까지 요청 가능한가? 얼마 전까지는 요청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변동, 환율의 변동이 몇 프로 이상 변동이 되나? 숙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5%라 그랬죠? 환율은 몇 프로까지 한다 그랬죠? 요거 해서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